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성능력 검정시험 고급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고려의 정치가 종료가 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공부를 해보는 아주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공부할 기분이 좀 나십니까? 힘이 좀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겠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20대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한 5살 정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서 삶을 좀 살다 보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더군요. 1년 365일 가운데에서 힘이 저절로 나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때만 공부하고 그때만 뭔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업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힘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힘이 안 나고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고 또 몸이 또 축 처지는 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힘을 내보세요. 이렇게 힘을 한번 탁 내려고 하시면은 또 어디선가에서 전혀 없을 줄 알았던 힘이 또 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서 하루를 또 버티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하루하루 우리가 또 노력을 해서 뭔가 큰 대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여러분 뭐 힘이 나실 수도 있고 또 힘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안 나시는 분은 힘을 내셔가지고 한번 이번 강의를 또 열심히 한번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려의 경제와 사회 우리 한번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고려의 경제와 사회고요.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경제 한 문제, 사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역시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경제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의 그 경제 파트는요, 어느 시대가 됐든지 간에 조선시대까지 주요하게 다루는 테마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순서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경제의 주요 테마 3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치체제예요. 수치체제 또는 수치제도,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라고 하는 건 징수한다 이런 뜻이고, 취는 취한다, 얻는다 라는 뜻이죠. 누가 누구한테 징수하고 취하는 거냐면 국가가 국민한테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뭔가를 징수하고 뭔가를 얻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제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수치체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치체제는 크게 몇 종류가 있었죠? 3개가 있었죠. 그거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요 테마는, 자, 두 번째는 경제 파트에서 토지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제도. 자,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어떠한 제도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잠시 후에도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토지제도는 우리 한국사에서 결코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라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은 국가가 어떤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복잡한 제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것도 없어요. 복잡한 건 토지와 관련된 수조권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수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에서 공부하는 토지제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조권을 규율하는 수조권에 대한 제도이지 결코 소유권에 대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는 것은 바로 경제니까요. 당연히 산업이죠. 여러분, 산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1, 2, 3차로 나뉘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4차 산업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거는 빼고 산업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1차 그리고 2차 산업 다음에 3차 산업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1차 산업은 대체로 사람이 천연자원을 그냥 얻는 자원을 그냥 얻는 산업을 1차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어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기 전까지 1962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한국사가 통째로 뭐라고요? 농업국가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한국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차 산업으로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니 해도 농업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2차 산업은 우리가 1차 산업을 통해서 얻어낸 천연 자원을 가지고서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동원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2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제조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겠어요? 공업이라는 거죠. 공업인데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뭐 그런 건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에서는. 그래서 2차 산업에서 공부하는 모든 공업은 다 간의 수공업, 손으로 손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공업이 이제 기본이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사에서 무슨 옛날에 뭐 고려시대 네일아트 뭐 그런 서비스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뭐 있었다 할지라도 아주 미미하겠죠. 그러므로 서비스업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주로 무엇을 공부하냐면 바로 상업을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죠. 장사, 상업, 시장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내에서의 거래를 바로 상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국내에서의 거래가 범위가 더 확장이 되면 국가 간의 거래가 되는 거죠. 수출, 수입. 여러분 두 글자로 우리 뭐라 그러죠? 상업을 공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역을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까지 우리 고대부터 시작해서 조선까지의 우리의 경제는 바로 이와 같은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일 먼저 용어 정리를 제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했다 이런 뜻이에요. 측량했다. 그리고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란 뜻이에요. 문서. 자, 그래서 뭔가를 측량해가지고 만들어낸 문서를 바로 양안이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하나만을 양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를 측량을 한 거냐면 바로 토지를 측량을 한 문서를 바로 양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토지가 얼만큼 면적이 얼만큼 되고 그 각각의 토지는 주인이 누구다, 그 사람의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정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토지의 주인을 바로 문서, 장부에다가 토지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양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토지 대장 또는 토지 장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양안이라는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토지를 측량하는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토지에 이 양자를 쓰고요, 그 측량의 양자를 쓰고, 그리고 토지는 이제 밭전자를 써가지고 토지를이니까 여러분 한문에서는 영어처럼 이 목적어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농경지를, 전지를 측량한다라고 해서 토지를 측량하는 사업을 우리 한국사에서는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양전사업을 해서 확실하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면 그것을 기록한 문서가 바로 양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안은 양전사업의 결과가 바로 양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왜 하죠? 바로 조세를 징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양안은 바로 무엇에 근거가 되냐면 징수. 뭐의 징수냐면 조세징수.
토지세인 조세를 징수하는 근거가 바로 다름 아닌 양안이 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호적은 무슨 말이죠? 호라고 하는 건 집을 말하는 거죠. 가가호호. 네. 그리고 적은 네. 우리 뭐 신라장적 뭐 그랬듯이 이 서적할 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장부란 뜻이에요. 토지 장부처럼 네, 이런 식으로 장부 또는 뭐 문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집이 몇 채가 있고 그 각각의 집마다 사람이 몇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성인이 몇 명이고 그런 것들을 네, 다 정리해 놓은 그런 문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호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적은 왜 만드냐면 여러분 공납 집집마다 특산물 걷죠. 그거를 그 제도를 공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공납의 네, 기본 자료로 사용을 하고 또 노동력을 증발을 할 때 또 집집마다 네, 쓸만한 성인 노동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거 알아야만 이제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납과 공납과 그리고 역의 기본 자료로 사용한 것이 바로 호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양안 따로 만들고 그리고 호적을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조세징수는 양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공납과 역은 호적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러한 수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통일신라는 이 두 개가 합쳐진 문서였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죠? 통일신라의 경우는 이거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경우는 민정문서라고 하는 이러한 수치의 자료인 문서가 있었는데 이 민정문서는 양안과 호적이 합쳐진 문서였어요. 그래서 이 민정문서 속에는 땅에 대한 조사도 있고 그리고 집에 대한 인구에 대한 조사도 이 민정문서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민정문서가 요 두 개를 다 합해서 하나의 문서였는데 고려시대에는 이것이 보다 더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지고 조세징수는 양안 그리고 네, 공납과 역의 기초자료는 호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용어 요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거를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 수치제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를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취하는 그러한 제도를 수치제도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크게 세 종류가 있다. 토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량의 대체로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10분의 1이에요. 그 이전에 삼국시대 아주 치열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좀 더 많이 거뒀죠. 그러다가 통일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지세가 줄어들어서 대체로 10분의 1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10분의 1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의 10분의 1의 생산물을 국가한테 바치는 게 바로 토지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마다 특산물 있잖아요. 네, 특산물도 바치고 그리고 사람이 국가가 부르면은 공짜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을 하죠.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토지세는 조세, 전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공납, 특산물을 바치는 제도 이름이 공납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납의 제도 하에서 바치는 그 특산물 현물, 뭐 약초를 바친다라고 하면 그 약초, 그리고 과일을 바친다라고 하면 그 과일, 그런 어떤 현물, 물건은 뭐라고 하냐면 공물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공물을 바치는 제도가 공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역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기 몸이 가서 국가가 시키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것,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려의 경우는 조세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도에 따라서 3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세를 징수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납은 상공과 별공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상공은 항상 이런 뜻이니까 항상 바치는 게 상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적인 거죠. 다음에 별공은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또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공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역은 또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냥 뭐 성을 쌓는다 또는 뭐 다리를 논다라고 해서 그냥 가서 노동력을 그냥 제공하는 거.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내가 가서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요역이고요. 그러니까 노역이죠, 노역.
그리고 군복무하는 거, 네, 그게 바로 군역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또 한 번 확인하지만은 여러분 조세 의무자는 누구죠? 땅이 없는 사람은 조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 즉 지주가 바로 조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 자, 그리고 공납은 의무자가 누구였죠? 가가호호, 집집마다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간에 집집마다 공납은 바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은 여자는 빠지고 남자인데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몫에 일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이 바로 역의 의무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세 의무자는 이 조세 의무자,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의무자입니다. 조세 의무자는 지주. 공납의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가가호호. 한 집마다 하나씩 각자 의무적으로 알아서 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역의 의무자는 성인 남자. 성인 남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 한 글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남자라고 하는 산의 남자를 붙여서 정남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 또는 정남이 바로 의무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또 나오네요. 토지제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는 토지제도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둘 중에 뭡니까? 소유권 제도다, 수조권 제도이다. 자, 무엇이죠,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수조권입니다. 네, 수조권에 대한 제도가 바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내내 공부하는 좀 복잡한 토지 제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한테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수조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까지 두 번이나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그리진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땅을 개인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한테는 소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땅에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요.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한테는 수조지가 된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당시 관리한테 그 관리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니까요. 국가가. 지금처럼 뭐 은행에 계좌이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국내에 아주 많은 수조지 가운데 아주 일부를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탁 띄어가지고 관리한테 주는 거죠. 이 땅의 수조권은 국가가 갖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수조권을 너에게 줄 테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수조지는 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여기에서 직접 이 땅 주인한테 가서 직접 조세를 징수해서 그 징수한 조세를 가지고서 먹고 살아 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조지는 관리한테에서는 생계 유지의 수단, 오늘날의 공무원 월급과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다시 더듬어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수조지는 뭐죠? 말씀 한번 드렸어요. 네, 물론 삼국시대 이전에도 수조지의 이름은 아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록상으로 우리 삼국시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수조지는 바로 다름 아닌 두 개였다. 시급과 그리고 노급이었다 그랬었죠. 시급과 노급. 그리고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 어느 정도 구별이 됐다. 시급은 왕족 또는 공신에게 주는 수조지고, 그리고 노급은 녹봉, 이 녹자가 녹봉이니까요. 녹봉 개념으로 관리한테 관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어떤 그 일에 대한 관직 수행에 대한 대가로 주는 월급 개념의 수조지가 바로 노급이다 그랬었죠. 네, 요거는 수조지의 명칭입니다. 수조지. 수조지의 명칭. 그래서 요거 우리 공부를 했었고,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시급과 노급은 모두 거기에서의 조세 징수뿐만이 아니라 또 공납 그리고 역까지 함께 증발할 수 있는 이거를 받는 사람한테, 수조지를 가지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다.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면은 시급은 예외적인 거니까 네, 노급, 이 노급을 가지고서 네, 통일신라 때에는 노급을 폐지했다가 부활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통일신라 때에는 이 받는 귀족, 이 귀족한테 불리한 거를 먼저 던져주고 그것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귀족한테 유리한 노급을 완전히 폐지하는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왕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였죠? 신문왕이죠. 그래서 신문왕이 귀족한테 아주 불리한 수조지를 새롭게 내놓잖아요. 여러분 그 귀족한테 불리한 수조지 이름이 뭐죠? 바로 관료전이죠. 이 관료전은 오직 그 수조지에서 조세만 징수할 수 있고 공납과 역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귀족한테는 불리한 것이고 귀족과 경쟁 갈등 관계에 있는 왕한테는 유리한 거죠. 적한테 불리한 거는 나한테는 유리한 거죠. 적한테 유리한 거는 나한테 불리한 거고. 그래서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신문왕은 귀족한테 불리한 관료전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귀족한테 유리한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덕왕 때, 그러니까 신문왕의 손자인 경덕왕 때 다시 네, 세력이 역전되어 가지고 이 증골 귀족들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 결국 다시 노급이 부활한다라는 걸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수요지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과 그리고 후삼국 통일에 기여를 한 개국공신들, 건국공신들한테 보너스, 포상 개념으로 나눠준 수조지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건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 역할,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한 수조지다 라고 해서 역분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역분전은 고려의 그 한 500년 동안에 고려시대 내내 계속 역분전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계속 나라 건국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역분전은 고려가 건국했을 당시에만 그때에만 한 번 1회에 걸쳐서 존재했던 수조지고 네, 고려의 기본적인 수조지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적인 이제 수조지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스템 하에서 이 통일신라의 관료전과 같은 관료에게 지급하는 오직 조세 징수만 가능한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수조지 이름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전이에요. 과전. 이 과는 이 과목할 때 과자인데요. 파트 또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요.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과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높은 등급한테는 수조지를 좀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점점 더 등급이 낮아질수록 수조지의 면적을 줄여서 더 작은 양의 적은 양의 수조지를 등급, 이 과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수조지다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 등장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관료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수조지의 이름이 바로 과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수조지의 이름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었어요. 군인은 뭘 받죠? 하급군인. 하급군인은 뭘 받냐면 군인전을 받죠. 군인전. 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는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내내 우리는 불교국가였죠. 네, 그래서 조선은 아닙니다만은 고려까지. 그래서 절도 수조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원이 받는 수조지는 사원전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수조지는 전부 다 전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수조지를 뭐라고 하냐면 전지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이 전지하고 함께 근처에 있는 야산까지 뗄나무 얻으라고 장작을 얻는 뗄나무를 얻는 땅을 세트로 같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뗄나무를 얻는 땅은 뭐라고 하냐면 시지라고 해요. 뗄나무 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수조지를 줄 때, 수조지인 전지를 줄 때 전지와 시지를 합쳐서 세트로 줬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수조권 제도라고 한다면 바로 다름 아닌 전시과, 전시과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고려의 수조권 제도, 즉 고려의
토지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전시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부한 거 있어요. 고려시대까지 우리 한국사는 누가 중심이 된 사회라고요? 귀족사회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한국사는 고려까지 귀족사회다 그랬었죠. 네. 귀족은 자기들끼리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한테는 그 수탈, 귀족은 국민을 계속 수탈을 했기 때문에 수탈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귀족은 정말 무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주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가장 그 중심적인 어떤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족은 백성들한테는 참 힘들게 괴롭히는 그런 어떤 존재였는데 여러분 귀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 소유의 수조지 말고 자기 소유의 농경지를 막 넓혀가는 거예요. 물론 그 귀족이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지는 않죠. 자기 땅을 막 넓혀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런 어떤 큰 농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귀족이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큰 농장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대농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농장. 자, 어떤 그 하급 관리가 과전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전이 처음에는 소유자가 일반 백성이었는데 그 일반 백성이 아주 힘센 귀족한테 땅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전이 대농장에 그냥 합쳐져 버린 거죠. 그래서 대농장의 소유자는 아주 힘센 귀족이기 때문에 그 과전을 받은 그 관리가 이 대농장의 소유자인 귀족한테 가가지고 조세 10분의 1 내놔라 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족이 조세를 자기한테 줄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농장 때문에 이 전시과 제도가 고려의 가장 기본적인 수조권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잘 발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농장이 거의 전국 단위로 전국의 모든 농경지가 되어가면서 전시과는 고려시대의 전시과는 거의 유명무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문벌 귀족들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그리고 문벌 귀족들을 죽이고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는 문벌 귀족들의 대농장을 자신들이 승계해가지고 자기 거로 하면서 그리고 대농장을 더욱더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간석기가 되면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더욱더 넓혀갔겠죠.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거의 고려의 모든 농경지는 대농장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과는 기능을 상실을 했으니까 대체로 관리들은 그냥 녹봉, 국가가 주는 곡식만 가지고서 그냥 연명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의 대농장은 결국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그와 연합한 신진사대부가 바로 대농장을 혁파할 때까지 계속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혁파를 하면서 과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대농장 혁파하면서 새롭게 내놓는 수조권 제도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과전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시과는 결국 고려의 기본적인 수조권 제도인데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는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과전의 경우에 전시과 제도 하에서 가장 중요한 수조지가 과전이니까요. 그 과전을 관리들한테 이제 지급을 할 때 지급해 준 양이 있겠죠. 그 양을 결정을 하는 분배 기준이 4개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만들어진 전시과는 시정전시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비로소 시자입니다. 시작했다 이런 뜻, 시작해서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정전시과가 최초고 다음에 두 번째가
전시과가 한 번 더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전시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더 개정이 돼요. 그래서 고칠 경자를 써서 변경한다라고 해서 경자를 써서 다시 한 번 더 개정된 전시과를 경정전시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 번입니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그리고 경정전시과인데요. 이 각각의 전시과마다 그 분배하는 그 기준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겁니다. 과전을 분배하는 기준이 일단 제일 먼저 관직의 고하죠. 관직의 고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한테는 수조지를 좀 더 많이 주고 낮은 관직을 가진 사람한테는 수조지를 조금 주겠죠. 그래서 관직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줬다. 자, 그리고 또 인품. 여기서 인품은 인간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사는 어느 시대까지 귀족사회라고요? 고려시대까지 귀족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어느 출신 가문이냐, 그 사람이 어느 귀족 가문에 속해 있느냐가 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출신 가문을 말합니다. 출신 가문. 그러니까 출신 가문이 보다도 높은 귀족 가문이면 좀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현직의 관료는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현직 관료라고 안 하고 전직 관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네 개가 바로 전시과 하에서 관리들한테 수조지의 양을 분배해주는 하나의 분배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정전시과 시작할 때는 모두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현직 관료뿐만이 아니라 전직 관료한테도 계속 과전을 유지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전시과가 되면요, 이 중에서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지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제일 좀 그 애매한 게 뭡니까? 제일 애매한 거 인품이죠. 인품. 이게 제일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품이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빠진 거는 그 다음에도 계속 다시 부활하지 않고 계속 빠져요. 그래서 개정전시과 때는 관직 그리고 현직 관료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전직 관료한테도 계속 과전을 이 수조지를 유지하게끔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정전시과가 되면은 이제 전직 관료는 빼고 현직 일대에만 수조지를 주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전까지는 퇴직한 다음에도 계속 수조지를 내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관직에 있는 동안에만 수조지를 갖고 내가 관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퇴직하면서 퇴직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조지를 반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없어지게 되니까 경정전시과 때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그 말로 표현된 거를 제가 이렇게 표로 OX로 이렇게 바꿨을 뿐입니다. 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우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수조지의 수조권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제도는 틀림없이 고려의 경우는 전시과지만은 대농장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 그래서 모든 시기마다 권력을 잡은 귀족들이 다 대농장을 보유했는데 마지막 대농장인 권문세족의 대농장은 바로 과전법 실시,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이 1388년이고요. 그로부터 3년 후입니다. 조선 건국 1년 전인 1391년에 이성계와 신진 4대부들에 의해서 과전법이 실시가 되면서 대농장은 혁파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산업으로 가겠습니다. 1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농업이다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암기법입니다. 이시윤, 사람 이름 같은데요. 네, 이시윤은 고려시대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여러분. 자, 뭔지 말씀드리지도 않았지만 일단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시윤, 이름 참 예쁘네요. 네, 남자 이름일 수도 있고 여자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시윤은 고려시대가 시작이다. 당연히 농업과 관련된 것이겠죠. 자,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 중에 이양법이 있습니다. 이양법. 뭘까요? 바로 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농사법 가운데 이양법 고려시대 시작. 여러분 이양법이 뭐죠? 모내기죠. 모내기.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네, 벼를 심을 때 그냥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려 말부터 네, 고려 후기부터 남부지방에 모판에다가 네, 콩나물 기르듯이 네, 벽실을 싹을 틔워가지고 네, 자기가 그 모판에서 그 벽실을 싹을 틔워서 어린 네, 벼 싹을 키워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논에다가 그 싹을 그냥 꼽아버리죠. 그게 바로 모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모내기를 한자로 표현을 하면 이양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는 시비법입니다. 자, 이 비는 비료를 말하는 거고요. 시는 베풀 시자예요. 네, 그래서 뭐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비료를 주는 법. 그러니까 농경지에다가 비료를 뿌려가면서 농사짓는 방법이 바로 시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법이 고려시대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고려 전까지는 농경지에다가 아예 비료를 안 주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아예 네, 비료 없이 농사를 짓다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네, 농사를 할 때 네, 비료를 주면서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비료가 없었으니까요. 농사를 한번 지으면 모든 농작물이 그 농경지의 그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네, 흡수해서 이제 영양분이 없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다음 해에 또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 농경지가 저절로 영양분이 생길 때까지 그 농경지는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그 농경지는 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농경지에다 농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좀 이 농경지가 저절로 영양분을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방식이 기본적인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농사법을 뭐라 그러죠? 농경지를 쉬게 해준다라고 해서 휴경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전까지는 휴경법이 그냥 기본적인 유일한 농사법이었는데 이제 휴경법 말고도 시비법이라고 하는 농사법이 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점차 시비법이 일반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비법. 자, 이 유는 뭐냐면 바퀴륜자인데요. 밭의 경우 조 그리고 보리, 콩, 뭐 작물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조, 보리, 콩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좁쌀 농사 지었으면 그 다음에 보리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콩 농사를 짓는 이렇게 조보리콩, 조보리콩, 조보리콩 이런 식으로 마치 바퀴가 돌아가듯이 요 세 개의 다른 작물을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바퀴륜자처럼 바퀴처럼 돌려가면서 농사 짓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윤작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개의 작물을 한 바퀴 돌리는데 2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러한 윤작법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년 3작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 시유는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상집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들여온 서적입니다. 이암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중국에서 농상집요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바로 우리나라의 고려에 소개를 하면서 이 농상집요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이 참고 자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만 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농서는 조선 세종대왕 때 만든 농사직설이 되겠어요. 농사직설. 최초의 국산 농서는 농사직설이고 농상집요는 우리나라 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자, 수공업을 보시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요. 고려 전기에는 이제 관청이 수공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수행정구역 가운데에서 소가 어떤 곳이죠? 바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을 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청 소가 주도하다가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은 사원
절에서 수공업 주도하고 또 민간 수공업도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상업을 보시면 시전이 뭐 하는 데냐면 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인데 자, 이 시는 시장이라는 뜻이고요. 시장이라는 뜻이고 다음에 전은 가게전자입니다. 가게전.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가게, 시장에 있는 가게를 시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게는 건물을 누가 짓냐면 국가가 지어줍니다. 네, 개경에 국가가 이 건물을 딱 지어준 다음에 그 건물에 장사하려는 사람을 상인을 받아다가 거기서 장사를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로 시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이제 상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전이 고려시대 때부터 발달하게 되고 당연히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뭐 독과점이라든지 또는 뭐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뭐 매매와 관련된 어떤 분쟁을 조절을 하고 조율을 하는 그런 어떤 관청이 감독관청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 감독관청 이름이 뭐냐면 경시서라고 하는 감독관청이 이때 나왔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여러분 그 6세기 그 신라의 지증왕이 동시를 설치해 놓고 감독관청으로 뭐를 또 감독관청 만들었죠? 동시전이라고 하는 감독관청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감독관청이 경시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화폐 보시면 우리 이미 화폐를 공부했는데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화폐들은 우리나라가 만든 화폐가 아니라 누가 만든 거죠? 중국 화폐였죠. 중국 화폐.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나라 국산 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빼고 국산 최초의 오직 화폐 용도로서만 만든 최초의 국산 주조화폐, 최초의 국산 우리나라에서 만든 주조화폐는 바로 건원중보입니다. 건원중보, 철로 만든 철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동전들은 계속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얘들은 동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리고 은병, 은으로 만든 호리병.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자, 어느 왕인지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건원중보는 어느 왕이고 사만통보, 해동통보, 은병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그리고 이 은병은 은으로 만든 호리병인데요. 입구가 넓었어요. 그래서 넓을 활자, 광활하다 할 때 넓을 활자에다가 입구자를 써가지고 활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병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활구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원중보는 고려성종이고요. 그리고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리고 은병과 같은 화폐를 만든 거는 숙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상업은 국내 간의 국내에서의 거래고 이거를 좀 더 넓히면 국가 간의 거래가 되잖아요. 바로 무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무역항은 통일신라는 수도가 경주 금성이니까요. 경주 금성 근처에는 어떤 곳이 발달을 했겠죠. 그런데 고려는 수도가 어디죠? 개경이죠. 지금의 개성. 그러니까 개성 근처에 어느 곳이 국제무역항으로 발달을 했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 보지 마시고 한번 빈칸에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맞으셨습니까?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경주 금성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울산이고 그리고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개경 바로 옆에 개경 옆을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예성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있는 바로 국제무역항의 이름이 바로 병란도라는 겁니다. 물론 섬은 아니에요. 섬도자가 아니고 이건 나루터 도자입니다. 나루터 도자. 그래서 섬은 아니고 병란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나루터가 포구가 하나의 큰 국제무역항으로 기능했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엔 사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급의 변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계급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렇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는 계급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평등사회였는데 청동기 때 처음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분화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청동기 때 처음으로 등장한 이러한 계급은 초기 철기에, 그냥 철기라고 쓰겠습니다. 네, 철기에 더더욱 발전을 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청동기 철기에는 지배자가 누구냐?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이, 바로 군장이 바로 지배 계급이 됐겠죠. 네, 부족장, 군장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식으로 쓰시는 상관이 없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 부족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족장 아래에 있는 부족의 백성들이겠죠. 네, 그래서 네, 부족의 백성들 한마디로 네, 이렇게 쉽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족민들이 부족장의 지배를 받는 일반적인 평민들이 되는 건데요. 이 평민들보다도 더 아래 계급이 있었어요. 바로 전쟁포로죠.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포로를 데려와서 노비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족민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전쟁포로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죄를 지은 범죄자. 네, 그럼 이제 그 일반적인 삶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범죄자라든지 또 빚을 못 갚은 자. 네, 예나 지금이나 신용불량자는 네, 참 삶이 힘들죠. 네, 빚을 못 갚은 자, 갚지 못한 자. 자, 뭐 이러한 부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면서 바로 이렇게 나눠진 이렇게 하나의 이러한 부류는 자, 어떻게 되느냐? 고대 사회로 가게 되면요. 고대는 고구려백제 신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남북국 그리고 후삼국 시대까지 보통 고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 공부했습니다. 부족장이 결국 이제 고대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귀족 아니겠습니까? 귀족의 탄생. 귀족은 원래 네, 부족장이었다. 그리고 부족민은 당연히 일반적인 뭐 거의 네, 대부분의 국민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평민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노비가 됩니다. 노비. 그래서 고대 사회, 고구려백제 신라, 또 통일신라 발해 뭐 이 시대까지는 귀족, 평민, 노비 이와 같은 세 개의 신분이 유지가 되다가요. 자, 이제 이게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요.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 뭐 여전히 고려까지 귀족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귀족이 역시 지배자로 있고 그리고 평민은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고려시대에는 평민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민이라고 불러요. 고려시대에는 양민이 바로 고려시대의 평민이었다라는 겁니다. 양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평범하다. 양호한 백성이라고 해서 양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노비는 천하다라고 해서 천민이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네, 명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네, 세 개의 이런 어떤 계급이 있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처음으로 네 번째 제4의 계급이 고려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귀족하고 양민 사이에 중간 계급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중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중류. 자, 그래서 고려시대, 고대까지는 3계급인데 고려시대부터 4계급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귀족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의 지배계급은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양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의 지위를 이제는 양반이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거, 고려시대의 귀족이 조선시대의 양반이 됐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한 거는 고려시대의 지배계급이 귀족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지배계급이 양반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귀족이 양반으로 변신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중류라고 하는 계급은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중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체로
이들은 하급 관리들이에요. 하급 관리들. 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평민을 양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평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민이라고 부릅니다. 상민. 네. 여러분 주의하실 거 상인이 아니에요. 네. 물론 상인도 상민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평민이란 뜻이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이 상민은 일상적인, 통상적인 할 때 그냥 평범한 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상인 할 때 상자는 이제 그 장사할 때 쓰는 상자가 되는 것이죠. 머천트 할 때, 네, 그 상자를 쓰니까 다르다. 상민 속에 농민도 있고 상인도 있고, 네, 그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천민은 계속 천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법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4개의 신분이 존재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법적으로 네, 인정을 하는 신분은 딱 2개였다라는 거예요. 네, 자유인과 자유가 없는 비자유인. 이렇게 딱 2 종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3개가 자유인이어서 이들은 양인이라고 법적으로 부르고요. 네, 그리고 천민은 자유가 없으니까요. 천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2개, 네, 2개의 계급만이 사실은 조선시대에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선의 계급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양인의 양자와 천인의 천자를 합쳐서 우리는 양천제라고 합니다. 이 양천제가 조선의 법적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법적 신분은 이렇게 2개인데 당시 조선을 살던 사람들의 이 관념을 지배한 신분은 4종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종류는 네, 법적 신분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다 더 가깝게 다가왔던 신분은 사람들이 생각한 당시 사회에서 생각한 신분은 이렇게 4종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신분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양반의 반자와 상민의 상자를 합쳐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신분은 반상제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법적 신분이 양천제보다도 이 사회적 신분인 반상제가 훨씬 더 네, 사회적으로는 구속력,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신분 제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계급은 결국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요. 바로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갑오개혁, 뭐 연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분제가 이때 폐지가 되면서 신분은 소멸하게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청동기 때 처음으로 등장한 계급은 언제 없어진다? 네, 갑오개혁 때 1894년 갑오개혁으로 없어지게 된다. 요런 어떤 흐름만 잡으시면 우리 그 어느 시대건 사회 파트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지우고 하나씩 다시 또 보겠습니다. 네, 자, 귀족, 네, 왕족이고요. 네, 그 5품 이상의 고유 관료를 네, 바로 귀족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요. 네, 5품 이상이면 귀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귀족이야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자손한테 세습이 될 수 있는, 세습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가문을 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공식적으로 세습되는 아주 특별한 가문을 2글자로 귀족이라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일단 음서, 이거 2개는 뭐죠, 여러분? 일단 요 음서 요거 하나는 뭐죠?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광종 때 과거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과거제는 공개 채용 시험이죠. 네, 시험을 잘 봐야만 이제 관직에 오르는데 귀족은 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시험 안 보고 무시험으로 관직에 오르는 제도가 바로 음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 다 음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음덕이란 뜻입니다. 음덕. 이 음은 땅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사망을 하면
땅 속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자는 그늘 음자인데요. 그늘 음자인데 요거는 네, 지하 세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네, 사람이 가는 지하 세계 또는 뭐 사후 세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이 지하 세계, 요 음에서 네, 지하 세계에서 살아있는 현재 자손인 나한테 계속 보내주는 지하 세계에서 계속 보내주는 혜택이 뭐다 여러분? 음덕이라는 거예요. 네, 조상의 음덕으로. 조상의 음덕으로 네, 그 음이 바로 음덕입니다. 조상의 음덕으로 선은 지금은 안 쓰지만 여러분,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채용을 서용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채용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옛날에는 서용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조상의 음덕으로 시험 안 보고 그냥 무시험으로 채용되는 제도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음서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자기 아들뿐만이 아니라 뭐 외손자, 사위까지도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 과거제보다도 음서제의 비중이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훨씬 컸어요. 자, 그다음에 공음전은 수조지인데요. 우리 아까 모든 수조는 전으로 끝난다 그랬었죠. 과전, 뭐 군인전, 뭐 사원전 이런 식으로 전으로 다 끝나는데 그 전 가운데에서 공신의 음덕으로 네, 나의 조상이 개국공신이란 말이죠. 고려의 건국공신 태조 왕건과 함께 말을 달리면서 네, 함께 싸웠던 바로 그 호족이 바로 나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귀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신의 음덕으로 내가 그냥 받는 수조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음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손은 당연히 공신의 음덕으로 계속 수조지를 받겠죠. 그래서 공음전은 얘는 세습이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수조지는 세습이 안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공음전은 계속 세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은 공음전 한 번 받으면 대대로 자자손손 잘 살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음서의 혜택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혜택을 가지고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계속 귀족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려 지배층의 변천은 보실까요? 제가 한번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고려 시대는 5등분이 된다 그랬었어요. 제일 먼저 초기고 다음은 중기, 그 다음은 네, 무신정변으로 100년간 무신집권기, 무신정권. 그런데 몽골이 쳐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항복해서 그 다음 뭐 되죠? 원간석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말기. 원간석기는 공민왕에 의해서 결국 끝난다라고 보고 공민왕이 죽으면서 더 이상 고려는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해갔다. 그 망해간 시기가 말기죠. 이 5개의 시기에 고려 지배층은 네, 누굽니까? 초기는 호족, 중기는 문벌귀족, 무신정권 때는 당연히 무신, 그리고 원간석기 때는 권문세족, 그리고 말기 때에는 신진사대부가 바로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기 내내 신진사대부가 아니고요. 위화도 회군 이후, 그러니까 말기 가운데에서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부터 바로 권문세족을 누르고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5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었습니까? 호문무권신, 호무무권신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네, 기억을 해 놓으시면 정말로 좋을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중류. 중류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높은 관직은 다 귀족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관직이 아닌 그 아래 말단 관리. 요즘 뭐 말단 관리라는 말 잘 안 쓰죠. 하급 관리. 네, 하급 관리가 네, 대체로 네, 중류가 되는 것이고 책에 보시면 각각의 하급 관리의 네, 명칭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중앙의 하급 관리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 잡류라고 하고 지방의 하급 관리는 네, 향리라고 하죠. 네, 향리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사람들 호장과 부호장은 상층 향리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중의 하급 관리는 남반이라고 하고 또 하급 군인은 군반이라고 하고 그리고 역에서 네, 활동을 하는 역의 관리는 네, 바로 말을 바꿔주는 역 있잖아요. 네, 역의 관리는 역리라고 하죠.
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네, 중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류는 처음으로 등장했다. 고려시대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민은 고려시대에는 평민을 양민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네, 백정 그러면 여러분 그 도축업자, 네, 소 잡고 이렇게 돼지 잡는 그런 어떤 백정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백정의 의미는 조선시대에 가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고려시대 백정 그러면요, 백정은 농민을 말해요.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평민을 고려시대에는 뭐라 그런다? 백정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정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고려시대 백정을 이해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이 백정은 당시 고려시대에는 평민 그리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거의 고려시대 백정은 거의 국민과 거의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향과 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은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미 있었는데 여기에 소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합해지면서 향, 부곡, 소에 이러한 특수행정구역도 물론 차별은 받았지만 과중한 세금 의무를 지면서 또 많은 어떤 차별을 받았지만은 일단 계급상으로는 향, 부곡, 소의 주민도 일단 평민인 양민에는 속했다라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양민 아래에 있는 천민, 노비죠. 노비. 노비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노비, 산노비로 나뉘었습니다. 주인이 국가면 공노비, 그리고 주인이 일반 개인이면 산노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네, 농민의 공동 조직으로서 향도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는요, people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people. 뭐 학도, 청년 학도야 나가자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또 뭐 육군, 사관, 생도. 또 남폭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폭도라 그러잖아요. 폭도. 네, 성난 폭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도는 people이란 뜻이고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매향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불교 행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불교 행사 이름이에요. 네, 불교 의식인데요. 향나무를 땅에 묻는 그러한 특별한 불교 의식을 바로 매향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매향은 어떤 그 의도에서 한 거냐면요. 미륵부처님, 여러분 불교에서 생각하는 구세주가 바로 미륵 아니겠습니까? 미륵불이잖아요. 그래서 미륵불이 얼른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다가 향나무를 가져와서 그 향나무를 땅에 묻는, 향기 나는 그런 그 나무를 땅에 묻어서 어떤 땅을 정갈하게 만들면서 미륵부처님께 자신들의 정성을 보이는 그런 어떤 불교 행사가 바로 매향, 향나무를 묻는다, 매장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로 향도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도가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에는 이 향도는 불교 공동체였어요. 근데 고려 말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불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는 거의 사라지고요. 그냥 순수한 고려 말로 가면서 순수한 그냥 마을 공동체로 변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불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향도는 존재하는데 조선시대의 향도는 그냥 순수한 불교적인 색채는 완전히 없는 마을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은 고려시대에 매향이라고 하는 불교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제도, 의창. 여러분, 의창은 빈민구제 제도죠? 그 창고 이름이기도 하면서요.
이러한 의창, 이 빈민구율제도의 기원은 뭐였죠, 여러분? 2세기 고구려의 고국천왕이었잖아요. 네, 고국천왕에 의해서 네, 진대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것이 태조 왕건에 의해서 흑창으로 계승이 된 다음에 바로 성종 때 의창으로 이름이 바뀌죠. 다음에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 동서대비원은 여러분 이 대비라고 하는 말은 대자대비, 부처님의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큰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경에 동쪽에 동대비원 하나, 서쪽에 서대비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서대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들을 아픈 사람, 네, 병을 치료해주고 또 구휼도 해주는, 밥도 주는 그런 어떤 네, 진료 더하기 빈민구제기관이 바로 동서대비원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희민국, 요건 약국이에요. 네, 약을 주고 제위보. 이 보라고 하는 거는 이 보물 할 때 보자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기금, 펀드, 재단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돈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어떤 그 구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사회 사업을 하는 어떤 기금을 이제 보라고 하는데요. 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보가 바로 제위보입니다. 위태로움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위태로움? 가난한 백성들의 위태로움을 구제하는 그런 어떤 기금을 뭐라고 하냐면 제위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겠습니다. 네, 혼인 일부일처제. 네. 고려 시대에는 네, 이제는 남편 그리고 아내 이렇게 일부일처제였고, 그리고 원 간섭기에는 그 처자들, 그 우리 여성들이 바로 공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몽골에 많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부녀는 안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바로 시키는 네, 일찍 혼인하는 이런 조혼 풍습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는 물론 바깥일은 남자가 하지만 집 안에서는, 가정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관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이 남녀 평등, 집 안에서, 가정 내에서의 남녀 평등은 조선 전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것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네, 남존여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고 하는 남존여비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남녀 평등이고 조선시대부터 남존여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양난 전까지 계속 남녀 평등으로 가다가 양난을 거친 그 다음, 그러니까 병자호란 다음부터 조선 후기부터 남존여비, 남자가 높고 여자가 더 낮은 그런 어떤 불평등 관계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주의를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 이것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도 우리 한능검 고급시험에서는 아주 훌륭한 대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조금만 푸시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